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참석합니다. 야당은 비상기업 사태 당시 국무위원들의 대응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여당은 이에 맞서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내일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8차 변론 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은 내일 8차 기일이 마지막으로 추가 기일 지정이 없다면 다음 주 안에는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유주택자는 이른바 줍줍이라 불려왔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청약 신청 때 본인과 가족의 병원, 약국 이용 내역도 최대 3년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시행됩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폐회를 이틀 남긴 가운데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 이채훈이 2관왕 도전에 나섭니다. 이채훈은 오늘 오전 11시 주 종목인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 출전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김채연과 김서영은 오후 2시 30분 쇼트 프로그램 메달 경쟁에 나섭니다. KBS 한국방송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김채연과 김서영이 나설 피겨 여자 쇼트 프로그램을 1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당초 MBC 측 자체 조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던 고용부는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어제 특별 근로감독 착수를 결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오 씨 가족이 MBC 자체 조사에 불참하고 있는 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지만 연간 2%라는 연준의 장기 목표에 견져볼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가톨릭 주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불법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진실이 아니라 힘에 기반한 조처를 하는 것은 결국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10cm 이상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고가에 사고 저가에 파는 행동을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죠. 본질은 달라진 게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매수하는 이유였다가 매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희열을 느끼다가 이내 불안해지고 끝내 분노하기도 합니다. 돈은 차가운데 그 돈에는 뜨거운 감정을 싣죠.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투자자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주식은 투자자의 상황이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설렐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객관적으로 투자하려는 태도가 감정보다 중요하죠.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2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곳곳에 눈 또는 비 내리고 있죠. 정월대보름이기도 한데 특히 눈 피해 없으시도록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인천 비롯해서요. 안산, 김포, 파주 등 경기 지역 또 경기 북부 지역도 강원도, 철원 또 화천 지역까지 또 충청, 전북, 경상 지역 등 그 남부 내륙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충청, 전북, 강원, 경상 거의 전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좀 김은주님은 부산에는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린다고 하셨는데 미끄럽습니다. 길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가 1단계를 가동을 했습니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요. 미끄럼 사고 없으시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정답에서 미끄러지지 말으셔야 될 텐데 오늘 쉽습니다. 오늘 오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예외를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이 원칙이고요. 여기에다가 연장 근무를 더해서 일주일에 2시간 이하로 일을 해야 하는데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근로시간에 예외 조항을 넣자라는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죠.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노동계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 40 더하기 12. 아우 머리야.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도 열려있고요.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우수 기업의 선정 기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고요. 정부가 또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좀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물가 안정의 협조를 또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앞으로 유주택자는 저희가 줍줍이라고 불렀었죠. 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90세 노인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우리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자 이러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개선하는 내용들 한국거래소가 더 발표를 했네요. 네, 4대 대책이라고 해서 좀 내용들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지금 밸류업 가이드라인, 밸류업 지수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했지만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미미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또 이 시장 진입, 퇴출 관련해서 관리 체계 등을 개선을 좀 하고 이걸 통해서 시장 환경을 정비를 하고 밸류업으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또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네. 이런 계획을 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4대 핵심 전략의 내용을 보면요. 자본시장 밸류업 달성,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투자자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금융위에서 먼저 이 상장 폐지 요건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소식 저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도 이 부실 한계 기업 그러니까 이른바 좀비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이고 기업 공개 시장 건전성을 높여서 시장 진입과 퇴출 이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달 지금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 그래서 신뢰도를 좀 회복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한 방안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오는 6월부터 지금 파생 상품 시장에 또 야간 거래를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네. 야간 시간대에 조금 있었던 투자자들의 어떤 리스크 해지를 좀 가능하게 해서 이 파생 상품 투자자의 편익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 등 좀 KRX의 대표적인 파생 상품 10종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올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서 첫 선정 그리고 표창도 수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들 통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밸류업을 이끌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상장 폐지 빠르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이게 네.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너무 빨리 상폐시키면 안 되고 1년이 아니라 2년 넘게까지도 유예기간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몇 년 전에 바뀌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 다릅니다. 또 시장의 분위기, 아우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자, 일단 그러면 밸류업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바뀝니까? 네, 그 평가 대상 기간이 이 직전 연도 1년입니다.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면서 평가 대상 기간에 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고요. 평가 방식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평가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로서 총 주주 수익률 TSR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평가를 하고요. 주주 수익성,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요걸 따져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 평가에서는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단이 이사회 참여 여부, 그리고 영문 공시 및 주기적 공시 여부, 가이드라인 체계의 충실함, 또 이 어떤 전반적인 밸류업 계획 공시의 충실성을 좀 평가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네. 주주 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 구조 구축 같은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재고 노력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 자문단이 1, 2차 평가 점수 그리고 밸류업 결과, 밸류업 계획, 또 이 부정적인 어떤 기업 이슈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표창을 받은 기업은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해서 한 5종의 세정 지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됐고요. 또 감사 유예 심사 시에 또 가점을 부여하거나 감리 제재 조치 시에 감경 사유를 고려하는 등 세무 회계적인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상당히 좀 주기로 했습니다. 상장 공시 분야에서는요. 거래소의 어떤 부과금을 면제를 해주거나 추가 변경 상장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요. 그밖에 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같은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거래소는 5월에 이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인센티브 중심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 더 잘하게 해주겠다. 근데 네, 이제 세정 투자자들의 또 지원이요. 원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물려 있고 주주를 주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좀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이제 당근만 내밀고 있다 이런 불만들도 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하는 법안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죠. 1차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이게 작년 말에도 여야가 합의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이랬던 내용인데 결국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정 합의하고도 공전을 했었던 이른바 K-칩스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를 이제 문턱을 넘어간 거고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 이제 오늘 퀴즈 말씀해 주셨던 이것 근무제의 어떤 그 적용을 좀 예외를 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는 좀 별개의 사항이라서 이건 나중에 논의가 또 될 것들이고요. 네. 일단은 세액 공제를 늘리는 이 부분만 통과가 됐다. 네. 개정안이 그래서 기재위 전체 회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높아지게 됩니다. 반도체 R&D에 대한 세액 공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이 됐고요. 네. 공제 대상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그리고 위탁 연구 인력 개발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강영연 기자에게 갑니다. 그야말로 당첨되면 로또, 줍줍이라고도 불렀던 그러나 줍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됐던 그 무순위 청약 있죠. 부동산 무순위 청약. 이 제도가 이제 개편되죠.
네,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의 본 목적에 맞게 이제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순위 청약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 대상이 되는 이제 것은 무순위 청약 중에서도 미분양 그리고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잔여 물량인데요. 불법 전매 등으로 이제 계약이 취소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유주택자가 청약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계약 포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 또는 이제 거주지 제한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집값 그리고 부동산 이제 분양가가 급등을 하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계약 포기 주택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굉장히 과열됐었는데요.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7월에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한 가구를 모집했는데 무려 294만 명이 접수를 하면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 최초 공급가로 청약을 받았는데 이게 인근 단지와 현재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인데요. 294만 명이 몰릴만 하네요. 네. 10억이니까 정말 로또죠. 그래서 왜 몰랐지? 접속자가 이때 엄청 몰리면서 예.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을 정도였고 그래서 신청 기간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또 지역 요건까지 추가되면은 경쟁이 과도해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신청자 중에서 1,0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40% 정도가 유주택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 중에서도 이제 경기도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은 신청자의 60% 정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줍줍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제도 개선되면 뭐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줍는다고 허리를 굽혀도 주울 수가 없었어요. 294만 대 1인데 그렇죠. 이 표현은 이제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거주지 요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당해 1순위라든지.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줍줍이라는 게 무순위 청약이 그 지역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었는데요. 거주지 요건은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분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또는 뭐 수도권으로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약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지방 소도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 상황 그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국토부에서는 청약 제도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무순위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면 최대한 무주택자 중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실수요자가 받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 고가점자가 나오면서 부양 가족 가점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 초본 외에도 직계 존속에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플 때 뭐 일부러 3년 동안 그 위장 전입을 위해서 먼 데까지 병원을 갈 리는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 3년치를 내라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백상경 기자 얘기합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라고요. 네. 오늘 좀 날이 흐려가지고 달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곡밥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고요. 정월 대보름에 어쨌든 오곡밥 그리고 부럼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상 악화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오곡밥 재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한 16%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고요. 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조사한 결과 오곡밥 재료, 그러니까 찹쌀, 수수, 검정, 콩, 팥, 차조가 올해 전통시장에서 이제 42,700원,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63,000원 정도로 1년 전보다 거의 한 16% 정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럼에 해당하는 잣, 밤, 호두,
그리고 은행, 땅콩 같은 것들은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97,000원, 대형마트 122,000원으로 각각 2%, 4%대 상승을 했고요. 이게 결국은 지난해 집중호우와 폭염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좀 이 생산량이 감소를 한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불엄 뭐 그 재료 같은 것들은 전통시장에서들 많이 사시는데 네. 좀 더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것도 좀 쉽지 않겠네요. 이제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예. 네. 또 정부가 어제 식품업체들을 만났잖아요. 물가 안정 기준을 요구했다고요. 네, 사실 이 정월 대보름 재료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품 물가가 굉장히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물가를 어쨌든 잡기 위해서 업체들 기존의 식품 업체들을 위주로 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이 재료를 조달해오는 비용들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주재로 식품업계 현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CJ제일제당, SPC 삼립, 농심 등 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식품 기업들은 최근에 원료비 상승 때문에 경영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좀 올리고 있는 게요. 파리바게뜨가 2년 만에 지금 빵 96종, 케이크 25종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6%대 인상폭이고요. SPC 삼립, 롯데 웰푸드, 빙그레 등도 다 가격을 인상을 했거나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이런 소비자 물가 동향도 지금 가공식품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달이 2.7%였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이것보다 가공식품 물가가 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식품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거의 한 6배까지도 올랐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재료비가 너무 올라서 아예 단종한 제품도 있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요 식품 원자재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할 것들이라면 할당관세를 좀 적용을 해서 원료를 좀 저렴하게 또 많이 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하거나 어떤 대외 여건들에 좀 맞춰가지고 수출 정책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건의들을 좀 했고요. 또 지금은 좀 행정부의 힘이 좀 빠진 상황이라 네. 식품업체들이 얼마나 동조할지는 모르겠고요. 그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컸었죠. 일명 스드메라고 하는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 3종 세트. 여기 국세청이 조사 나섰어요? 네, 이게 사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들인데요. 네. 추가금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 얼마 챙겨드려야 돼요, 네, 이런 거. 뭘 더 싸우셔야 되고 이거 하시면은 더 내셔야 되고 이건 현금으로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인데요. 결국은 원본의 어떤 사진 수정본 구매비의 액자비, 장당 추가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현장 추가금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것이 좀 속속 따라붙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스드메 업체 24곳의 탈세 혐의를 파악을 해서 고강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 유명 웨딩 스튜디오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요. 이런 추가금을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이런 차명 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누락을 해서 세금을 탄류를 하고요. 이 빼돌린 돈으로는 자녀 계좌 이런 데로 받았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는 이런 형태로 좀 악용을 하는 많이 벌었나 보네요. 네, 이런 형태의 것들까지도 존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파악된 것만 거의 100억 원에 달을 했고요.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국세청에서 세부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받는 관행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인지도가 좀 높은 산후조리원이나 영어 유치원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권하고 매출에서 누락하는 수법을 지금 적발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수강료는 카드로 받는데 레벨 테스트라는 것들의 어떤 비용을 현금으로 받고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내라라고 해서 신고를 누락하는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추가에 추가. 네. 근데 그거는 또 현금. 그거는 또 현장에 가서 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세청이 또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강영인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실손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네,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노후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 연령을 현행 70에서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90세까지? 네, 네. 그리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먼저 이제 노후 실손보험이 뭐냐면 고령층 특화된 실손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이 보장되는 등 이제 고액 의료비 중심으로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고요.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경증 만성 질환 또는 이제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분들 이런 유병력자들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9개 그리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데 네. 가입 연령이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이 각각 70세 그리고 75세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장 연령은 모두 100세인데 이래서 많은 노인들이 실손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률을 봤을 때 70대는 38%인데 80세 이상이 되면은 4%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대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입 보장 연령이 확대된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또는 다이렉트 채널 또는 보험 설계사 등을 활용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이제 3년 주기로 재가입이 되는데 이 재가입 시기에 맞춰서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이제 가입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실손보험 자체가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가 많지는 않아서 이번 제도 변경이 보험사 실적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고령화로 80대, 90세 노인들도 건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병원 갔다 와서 보험료 청구해야 되잖아요. 보험금 청구. 요걸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이제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거 아직도 힘들다는 지적이 있죠. 네, 이게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 실손24라는 앱을 만들었는데요. 네. 병상이 30개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1단계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손24에 참여 중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앱을 통해서 이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손24 앱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가입자의 85%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방문했던 병원을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 또 대리 청구를 할 때 인증 절차가 많고 또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리 청구는 보통 앱으로 이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자녀가 보험금 청구를 이제 위임받는 기능인데 이 역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익숙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소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 그리고 보험업계는 절차를 너무 간편하게 만들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실손 청구 간소화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손24 앱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좀 대형 병원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손24 앱을 쓸 수 있다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손24 앱 되게 편리합니다. 일단 한번 또 써보시길 바랄게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월 12일 오전 9시 30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주당 최대 2시간으로 단축이 됐죠. 기본 업무 주당 40시간에 연장 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만 이렇게 된 거죠. 40 더하기 12. 거의 뭐 산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산업계에서 또 경제계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자율을 좀 달라. 예외도 필요하다. 다만 또 근로자들은 다시 또 과로 피로 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과 의견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신길선님은 남편이나 저 맞벌이를 해도 주 2시간 제한이 있어서 야근, 특근을 못하니까 살림이 안 피네요. 유유. 일은 죽어라 해도 돈이 안 모이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혜성님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오르면서 일을 적게 하는 탓에 월급이 줄어드니까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일부 노동자 입장에서도 좀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8748님 저는 주 이게 아니라 하루 12시간 일을 합니다. 세탁소 하는데요. 그래도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까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일을 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요 글을 좀 올려드려야겠구나. 7082님이 오이가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졌어요. 예전에 3개에 1,000원이었어요. 라고. 신승호 님도 저는 당근이랑 오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몇 시간인지 그 정답도 이 제도에 대한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엄소영 님이 올해부터 ISA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최근에 이게 너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진짜로 연금저축 노후를 대비한 어떤 계좌에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죠. 증권사 세무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선한 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민영입니다. 네, 일단은 기존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던 게 연금저축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만드는 IRP도 마찬가지고 또 저축계좌인 ISA도 마찬가지고 세제 혜택이 있다, 절세 효과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일단 기존에는 얼마까지였는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들은 절세계좌 3종 세트로 불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계좌를 만드셔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SA는 만기 시점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실 때 납입하셨을 때 그 세액공제 받으셨던 부분을 연간 1,5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세계좌들은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다르게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추는 과세 이연의 장점이 명확했던 계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에서 해외 ETF나 해외 투자형 펀드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을 먼저 살펴보면 미국 기업이 배당금 100만 원을 줄 때 미국 입장에선 이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먼저 떼고 투자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네. 따라서 15만 원을 미국에 일단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국세청에서 국내 자산운용사에게 해외에 납부했던 세금을 먼저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세 계좌에서 펀드 받는 배당 분배금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떼지 않았었고 이후에 세금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배당을 주는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라면 미국에 먼저 15%를 떼서 세금을 줬던 거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국세청은 증권사를 통해서도 요거를 환급을 먼저 해줬었던 건데 이제 그 환급을 안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된다는 거고. 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때문인데요. 해외 투자 ETF를 포함한 해외 펀드 상품에 대해 외국 납부세 공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기존처럼 외국에 납부했던 세금을 국세청에서 자산운용사에 먼저 환급을 해주지 않게 되면서 이 운용사는 세금을 먼저 떼고 나서 운용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절세 계좌들은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했던 상품들인 만큼 이러한 세금 구조의 변경은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배당 소득세도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 소득세를 또 내고 그렇게 이제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건데요. 예. 그럼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가입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그 미국 주식 투자하는 서학개미라고 해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때요?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세금이 바뀌는 건 없고요. 네. 이번에 개정되었던 내용은 간접 투자 상품인 국내 상장된 해외 ETF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보유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특히 월배당 상품 받는 경우에는 이런 지난 1월 분배금부터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정부가 그동안에 절세 혜택 준다. 노후 준비하세요.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절세 상품에서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제 더 반발이 커지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좀 한 발 물러났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투자자들과 금융업계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부터 대안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네.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ISA를 통해서 운용한 펀드에서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따로 포인트처럼 기록을 해두면서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하. 만기 시점에 세금을 정산할 때 그동안 외국에 납부해 쌓아둔 금액 중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투자한 여러 해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세를 일괄적으로 14%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면서 일부를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ISA 만기 비과세 한도였던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9.9%의 세금에서 외국에 납부한 배당세의 일부를 차감하면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그 배당을 포인트처럼 따로 쌓아놔서 나중에 한국에다 세금을 낼 시점에 그 포인트만큼 세금에선 빼드리겠습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ISA니까 자산 형성 계좌잖아요. 노후 대비 상품은 아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반쪽짜리 같은데요? 어떻게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ISA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이 시행령 개정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금 쪽에서는 아직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배당세를 떼고 나서 운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외국에 납부한 배당세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으로 불리는 장기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ETF 논란도 좀 있었죠. T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걸 계속해서 ETF는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로 불려왔던 건데 그 TR이 붙은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ETF에도 저거 배당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과세할 거야라고 이제 정부가 제도를 개편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국민들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그 복리의 마법 보는 꼴을 못 보는가 또 이런 비판들이 또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TR 상품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세법이 변화하면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연금 계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ISA와 동일한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도 개편은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었고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ISA와는 다르게 연금은 세법까지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을 금융회사의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투자자분들에게 안내하는 기간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절세 계좌 안에서의 해외 배당 ETF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정부가 지난해 예상했던 그 세수보다 30조 원 넘게 덜 거쳤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진짜로 세금이 잘 안 거쳐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바꿔대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세수 문제가 좀 세수 논란을 의식한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은 그동안에는 이러한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줬으니까 이런 혜택을 좀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세 계좌 혜택을 홍보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세 계좌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 혼란이 생겼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세 계좌들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명확한 개편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기획재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 게 아니 뭐 배당은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받으시고 세금도 이제 미국에다가 내는데 왜 그 돈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전해 드려야 됩니까? 우리도 세금이 모자라요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약속했던 거랑 또 다르다라는 데서 이제 비판의 지점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2021년도부터 이 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개정 이유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환급을 해주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법인들이 받는 배당 부분에서도 환급을 해주다 보니 국고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였었는데요. 그렇게 이 규정이 만들어졌었고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한 시점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금투세는 유예를 거쳐 결국 폐지가 되었고요. 네, 그렇죠. 이 펀드의 외국납부세 공제 개정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서 약 4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 근데 또 뭐 노후 대비해서 미국 주식 또 미국 ETF 미국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또 이런 세금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참 양쪽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또 그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세금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세금은 통상적으로 15%를 미국 현지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을 그렇게 납부를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선 받는 시점에 원천 징수를 일단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수익이 나서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의 양도세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은 22%만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해 미국 주식 투자하셔서 해외 주식 투자하셔서 좀 수익을 내셨다면 25만 원 공제하고 그거 다 개개인이 또 세금 신고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해 5월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괜히 또 이제 늦췄다가 또 페널티 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연간 250만 원까지 그 공제가 된다라는 거.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알려주시죠. 네,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를 먼저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수익이 나서 증권시장에서 매도하시는 경우에 일반 개인 주주들은 양도소득세가 없고 장외거래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시는 경우 또는 이러한 상장 주식의 대주주이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나 배당이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자와 배당처럼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를 적용하면서 네. 다음 해 5월에 추가적인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 납부했던 15.4%의 금액은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예. 배당소득의 범위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ETF나 펀드의 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거나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민영 세무사에게 도움 말씀 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가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위원들의 대응과 내란 혐의 수사,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에서 들어온 국제우편에서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임시 마약류로 규정했습니다. 저작권 신탁 관리 회사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 실현자연합회가 정부의 공식 유관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여되고 상근 임원의 재산 등록도 의무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늘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합니다.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소비시장의 변화를 배워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트렌드가 물성 매력이에요. 물성 매력?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물성은 만질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성질을 우리가 물성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성질. 네. 이 물성 매력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요소, 여기에 실체적인 매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가상의 세계에 머물던 콘텐츠나 기술에 이 물리적 속성을 강조해서 소비자가 물성을 느끼도록 하는 마케팅 사례가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콘텐츠를 팝업 스토어로 만들어서 체험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에도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성을 강조하는 사례 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보고 느끼고 감촉도 느껴보시고 경험하십사 이렇게 하는 것들. 네네네. 근데 사실 온라인 시대이고 네. 디지털 시대이고 나아가서 AI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물성의 매력과는 더 멀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시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물성이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가상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경제가 발달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소비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성 메시지를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고민하거나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과 또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물성 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만 보던 것. 네. 그걸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또 새로운 감정이 싹 틀 수도 있고 네. 그런 감정 속에서 또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 그 콘텐츠 업계, 네. 영화나 OTT 업계에서도 요거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 있거든요. 어떤 네. 식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면을 찍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크린을 찍고 나왔다. 네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실제로 이 콘텐츠가 스크린을 찍고 나와서 실제로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케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애니메이션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속의 주요 장면들을 그대로 공간에 재현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이 영화에서는 네. 주인공의 머릿속을 상징하는 이런 생각 기차를 직접 구현해서 방문객들이 타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시즌 2를 공개하면서 드라마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또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팝업 스토어 말고도요. 이색 시사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연희동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는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뜨개질을 하면서 시사회를 하는 이런 뜨개 시사회를 열었어요. 관객들이랑 같이요? 네네. 관객들도 뜨개질하면서 영화 보시고? 그렇죠.
그 사실 영화관은 어둡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둡지 않게 평소보다 밝게 조절해서 뜨개질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체험형 마케팅을 펼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게 그거랑 이제 좀 연관이 되는 네. 그 콘텐츠여서 그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6709님이 오늘은 이웃들과 오곡밥, 나물 같이 나눠 먹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정월대보름 같은 날은 그러면 영화 할 때도 뭐 같이 이제 오곡밥도 나눠서 드시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맛집, 식당에 관한 콘텐츠야. 네네. 그럼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 네. 또 그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에도 이걸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매력을 더 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물리적인 버튼을 다시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스크린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된 차종들을 보면 이 스크린 터치식에서 물리 버튼으로 회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업들이 버튼으로 회귀하는 건 안전 때문입니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에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이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선이 좀 스크린 화면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물리 버튼은 좀 더 직관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 스마트폰 신상품에서도 전에 없던 버튼이 일부러 또 추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카메라 버튼을 추가해서 굳이 없어도 되는 버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버튼을 통해서 오감을 만족시키고 정말 내가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그런 식의 물성 매력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추가로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카메라 셔터 같은 네네. 그런 액세서리도 있었어요. 네, 그런 식의 또 이제 물성 매력인 거죠. 또 자동차도 이제 뭐 스크린에 좀 익숙해지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기능을 찾기 위해서 막 서너 번 터치해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그쵸.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기능들도 터치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AI 서비스나 로봇 같은 그 신기술을 통해서도 뭔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을 또 중시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런 신기술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기술에 물성을 입히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인 이 AI 기술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물성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가전 박람회에서도 국내 전자회사들이 나란히 이 로봇을 소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또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자사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택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을 선발을 해서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하고요. 또 스마트홈 기술이라든지 뭐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마케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람 같은 이제 피부 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붙이고 헤어스타일도 주고 이런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야, 이게 물성 매력일지 약간 걱정과 두려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물성 매력을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도 이거를 접목할 수 있다고요?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좀 직접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물성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마다 사실 뭐 사훈이나 뭐 CEO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조직 문화를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옥에서 이런 기업의 철학을 반영하는 디자인이나 또 실내 구성을 많이 만들어서 물성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든지요. 사무실에다가요? 네. 어떻게요? 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개방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내 구성을 강조해서 물성을 또 활용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내 구성원들을 위한 굿즈를 만들어서 네. 조직 문화를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한 배달 플랫폼 기업이 이 조직 문화 중 하나가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오. 이런 메시지를 좀 선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 가치를 물성화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짓고요. 그리고 해당 자녀의 손글씨로 회의실 팻말을 달았습니다. 100번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삐뚤빼뚤한 아이들의 손글씨를 오고 가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조직 문화를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의 회의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놨는가 그거 보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네. 어떤 뭐 이제 행성 이름으로 붙여놓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직원 자녀의 이름으로 회의실을 붙여놓고 그것도 네. 그 직원 자녀가 직접
삐뚤빼뚤 네, 글씨를 손글씨로. 손글씨로 쓴 걸로 네. 달아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딴짓 못하겠네요. 네. 이런 물성 매력 앞으로 어떻게 또 진화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물성화는 대부분 만지는 것, 이 촉각에 의존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오감을 활용하는 다중 감각적인 형태로 또 진화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공간 연구자들은 우리가 머문 장소나 이 경험이 켜켜 있어서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네. 이 물성화된 공간에서 브랜드나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브랜드 경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놀이동산이나 박물관 다녀올 때 작더라도 기념품 하나쯤은 사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로 가상화하지만 인간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아날로그에 대한 선호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물 본연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물성 매력을 활용한 전략들이 기업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420님이 옛날에 수건이나 우산 주던 게 생각나네요. 일종의 기념품이었기는 네. 한데 거기에다가 회사의 정체성을 더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또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라프의 단장 김재은입니다. 라프가 사랑의 유산이란 작품의 쇼케이스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발달된 로봇이 있는 미래에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엄마가 암에 걸리면서 전개가 됩니다. 아이를 위한 헬퍼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 엄마가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발달장애인 부모